대구는 한동안의 하락이 살짝 올 수도 있겠지만 이때 기회를 봐서 잡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를 가보면 올라갈 만한 곳이 딱 몇 개 있어요. 그 남구에 자, 그럼 2022년에 5대 강력시 정도는 또 점검하고 가야죠. 우리 대한민국에 뭐 서울, 경기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중에서 저는 대구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고향이라서. 저도 이제 서울은 못하니까 네. 어디 투자를 해볼까 했을 때 서울 경기가 안 되면 그래도 5대 광역시 인구가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렇게 괜찮은 도시로 보고 있는데 저도 대구를 좀 관심 가지고 봤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또 지금 공급량도 너무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래도 대구는 좀 잠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결국 서서히 집값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가 전 더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 어찌됐건 시세보다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한동안의 하락이 살짝 올 수도 있겠지만 이때 기회를 봐서 잡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제 고향이 광주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광주를 좀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광주는 그래도 계속해서 딱 광주를 가보면 올라갈 만한 곳이 딱 몇 개 있어요. 그 남구에 봉선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대장 동네잖아요. 네. 제가 그 옆 동네에 살았었는데 광주에서는 그 동네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제가 없어요, 광주가. 네. 봉선동을 대체할 대체제가 없어서 올라갈 것 같고 또 그 상무지구가 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진짜 엄청난 번화가였고 그 광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약간 뭐랄까요, 신도시 개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약간은 집들이 노후화돼서 이제 약간 그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네. 돈이 또 그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울산은 솔직히 제가 관심 안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대전. 대전은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대전은 제가 또 대학교를 나온 곳이에요. 오. 그래서 대전의 전 지역을 제가 많이 가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대전이 생각보다 설마 카이스트? 카이스트 나왔으면 제가 이거 유튜브 안 하고 있겠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신축 아파트가 네. 그렇게 많이 들어서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가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찾아보니까 네. 이유가 딱 나오더라고요. 대전 옆에는 바로 옆에 진짜 세종이 붙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세종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 집값이 진짜 너무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실수요층들이 지금 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전 대전으로 지금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도 저는 되게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공급은 없는데 네. 세종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 다시 대전으로 몰리고 있고 또 대전에 보면 광주에 상무지구가 있다면 네. 대전에는 또 저희가 놀았던 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둔산. 이 서대전에 둔산이 있는데 여기도 동네가 되게 오래됐고 거기 가보면 아파트가 진짜 노후화된 게 진짜 많거든요. 여기도 재건축에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네. 공급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차피 세종 못 갈 거 네. 대전 중심부 둔산에 있자 하면서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전도 조금씩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마지막 바다의 도시. 부산. 부산은 계속 공급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네. 부산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은 네. 제가 해운대 빼고는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면 해운대 말고는 저는 부산에 크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산과 울산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광주는 제 고향이기도 하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전은 제 학교가 대전이라서 관심이 있고 대구는 제가 진짜 실제로 투자를 하려고 임장을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아는데 부산과 울산은 여러분 직접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 대표님도 학연 지연은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거기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동네가 원래 이랬었는데? 이러면서 관심 가지고. 또 뭐, 광주는, 출생은 또 제가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겠습니다. 네. 러셀님 유튜브 채널을 보면 뭔가 전문가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출연한다기보다 좀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출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유튜브 인터뷰 컨텐츠로 전환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나도 공인중개사니까 재테크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전문가를 하고 싶다.
하지만 이미 그때 당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막 구독자 80만, 100만인데 내가 과연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도 힘듭니다. 저희 인터뷰 채널 처음 시작할 때, 저 2018년 10월 29일부터 저는 인터뷰였거든요. 네. 다른 채널 인터뷰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어느 순간 다 인터뷰로 돌아서. 그렇죠. 특히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은 다 또 인터뷰를 더해. 그렇죠. 아니 내가 과연 너나이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 네네. 못 하겠더라고요. 아, 하실 수 있죠. 근데 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김 작가님 거 TV를 보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고 네.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방법은 알겠는데 집값은 이렇게 올라와 버렸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과 유튜브에서 말씀해 주신 게 괴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니 내 주변에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군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분들의 얘기를 담으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제가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길 사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찍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내 시청자분들한테도 이런 거를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촬영은 러셀님께서 이 휴대폰 삼각대에다 이렇게 해서 찍는 거 맞죠? 맞습니다. 거의 샷건 마이크 같은 거 하나 달아놓고. 네, 맞아요. 아마 이 G 모양. 네. 네. 그 하나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지금 24만 명입니다. 24만 명까지. 네,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러면 일반인 대상 재테크 인터뷰하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은 누구세요? 제가 꼽자면 두 분이 있는데요. 네네. 한 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21살에 저기 남양주에 평내 호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가님. 네. 거기에 30평 아파트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네. 근데 그 집이 지금 호가가 한 8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나이 21살짜리가 대학생이 8억짜리 아파트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자기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어떤 식으로 그 집을 사게 됐냐면 그 방법도 되게 독특해요. 나이가 21살인데 대학생이에요. 경영학과 출신인데 네. 요즘 대학생들은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 많이 가잖아요. 면접을 봐야 됩니다. 면접을 봐야 되는데 경영학과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요? 당시 주식, 네.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19살이 뭘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대요. 네. 주식 유튜버와 부동산 유튜버들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할지 공부를 했었대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에 본인이 세뇌가 된 겁니다. 네. 아,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가구나. 사야겠구나. 라고 확신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봤던 데가 저기 광명의 하안주공 아파트. 네. 사려고 했었대요. 근데 본인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설득을 했죠. 우리가 사야 된다. 근데 당시에 부모님이 재테크에 전혀 문외한이셔서 아들 명의로 청약저축 통장에 다 저축을 해주셨던 거예요. 몇 년 동안. 네. 그러니까 돈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 지원해줘서 투자금이 7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려고 봤는데 아버님이 반대를 했어요. 네. 왜? 그 다 허물어져 간 집을 왜 사냐? 막았대요. 막자마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재건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걸 보고 아들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7천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뭐가 있을까를 보니까 처음으로 봤던 게 GTX A라인을 봤다고 합니다. 네. 다 GTX 라인을 따라서 사라고 하니까. 근데 A라인은 이미 너무 비쌌어요. 동탄까지. 그래서 B라인을 보기 시작했대요. 네. B라인이 송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우측으로 쭉 가다 보니까 평내 호평역이 걸렸대요. 네. 그때 3,000세대 분양하는 두산 알프함이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자기 눈에 들어왔던 거죠. 프리미엄이 3,500 정도였는데 계약금 3,500과 프리미엄 3,500을 해서 7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사자마자 몇 개월 뒤에 이제 이렇게 수직 상승한 거죠. 그래서 입주할 때쯤 그 집 감정평가 금액이 5억. 대출이 70% 되니까 분양가 3억 5천이잖아요.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공짜로 대출받아 집을 사게 된 거죠.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해줬던 말이 아직도 저는 인상 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테크트리가 있대요. 태어난대요. 공부를 한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간대요. 네.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간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열심히 번대요. 그 다음에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집을 산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거래요. 그게 대한민국 태어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사는 테크트리래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공부하기도 싫었대요. 그렇다고 돈을 벌기도 싫었대요.
그래서 직장 가기도 싫었대요. 네. 그래서 먼저 단계를 다 제껴버리고 집을 먼저 샀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인터뷰하고 여의도에 면접을 보러 간 날이었는데 네. 얼굴이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테크트리로 샀으면 그 친구는 그 집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그때쯤 되면 이미 집값이 10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데 왜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르게 살고 싶다면 남들과 똑같은 길이 아닌 내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걸 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럼 두 번째 인물은요? 두 번째는 이제 곧 영상이 올라갈 건데 아,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근데 먼저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제 채널에 나온 분들 중에 정말 누가 더 힘들게 사나 대결하는 것 같아요. 막 계속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7살 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 때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자기가 14살인데 자기 밑에는 5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분도 남자인데 그대로 고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오죠. 20살 때 성인이 되면 500만 원 주고 그 사회 정착금이라서 500만 원을 주거든요. 그 돈을 받고 나왔어요. 절망적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고졸에 네네. 고아원 출신에 단돈 500만 원. 그렇죠.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흙수저도 아니다. 흙수저도 흙이 있어야 굽든 말든 하는데 나는 수저도 없는 무수저다. 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은 군입대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군입대를 해서 거기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도 다니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지금은 청약에 27번 도전해서 당첨돼서 저희 동탄에 20평대의 아파트 이번에 당첨돼서 3년 뒤에 들어간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모두가 요즘 힘들다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친구만큼 우리가 힘들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목표만 확실하게 있다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고 그다음에 영상 봐도 지금 집을 사신 분들이 대부분 좀 젊은 나이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40살에 샀으니까 빨리 산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집을 좀 늦게 샀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되게 늦었었는데 목표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목표가 뭐냐면 내가 어떠한 금액이 있을 때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이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목표가 확실하다 보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다 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집은 살래. 딱 이래요. 그래서 어디를 살 건데? 그건 잘 없. 라고 했을 때 그건 잘 몰라. 그런 거죠. 뭐 약간 뭐 누가 꿈이 뭐냐고 그랬을 때 건물주 되는 거. 그러면 그치. 근데 건물주 구체적으로 그게 몇 층이고 얼마짜리고 몇 평이고 이런 것들은 네.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내가 그 과정에서 걸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플랜을 짜서 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건물주 될래. 그럼 그렇게 돈을 모았어. 그럼 선택지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요. 뭘 사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안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럼 못 사는데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요. 난 목표치로 갔어. 내 목표에 되는 집보다 더 좋은 걸 살 수 있겠네 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나왔네 바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명확하면서 해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어쨌든 그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럼 이제 종잣돈은 좀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큰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는 결국 절약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 채널에 출연한 분들 중에 집 산 분들 중에 돈 안 아낀 분들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돈 아끼더라고요. 왜 아끼냐? 내 월급은 한정적인데 쓰는 돈을 늘려버리면 내 모아두는 돈이 적어지니까 어쩔 수 없다. 투잡을 뛰는 게 어려우면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돈을 다 절약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잣돈을 모으시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은 저는 솔직히 종잣돈 모으기 어렵다고 봐요. 왜? 뭐 요즘 주식이나 코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진짜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전문적인 투자자분들도 흔들리는 게 주식이랑 코인인데 과연 우리 일반인들이 종잣돈을 좀 더 빨리 모으기 위해서 주식 코인 한다? 오히려 저는 그게 돈 날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선 절약을 먼저 하면서 돈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아가는 게 종잣돈 모으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주식과 부동산과 코인도 사실 재테크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신 분에게 추천하는 거는 전략인 건가요? 가장 첫 번째는 절약. 절약.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절약. 네. 그 다음에 저축.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부동산으로 갈 건지, 네. 주식으로 갈 건지, 코인으로 갈 건지.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부동산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식, 코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먼저 사고, 남은 돈으로 주식과 코인은 소액으로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금액으로 한번 해보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 주식이나 코인보다 좀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 될까요? 조금 더 쉽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정보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회사 내 기밀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차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정말 잘 보면 언론에서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어떻게 숨길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간혹가다 어떠한 진짜 뭐 부정부패해서 뭐 버는 것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치고 대부분 정보가 제공이 똑같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발품만 좀 팔아보면 어디 초등학교에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에 지금 길이 뚫린다더라, 이런 건 다 내가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평등하다, 정보가.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들이면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분들 말고 부자분들은 요즘 뭐 사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알려고 제 주변에 물어봤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부자분들도 만나보고 물어봤는데, 부자분들은 이제 아파트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요즘은 확실한 거는 빌딩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 근생 건물 있잖아요. 네네. 주택이 아예 껴져 있지 않은 올 근생 건물을 위주로 많이들 사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왜 그러냐? 결국 대출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률은 낮대요. 한 2%? 딱 2% 정도. 지금 수익률은 임대 수익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2%여도 산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이걸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니면 허물고 신축을 해서 디벨롭을 해도 팔면 시세 차익이 생기니까 네. 그걸 바라보고 엄청나게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나오면 다들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부자들은 대부분 다 건물을 많이 사고 있다. 건물값이 아파트 값만큼 뭐 그 이상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두 갈래로 구분이 되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값이 진짜 비이상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현금 10억의 시세 차익을 얻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대요. 근데 여기서 나눠지는 게 정말로 딱 10억이 있어서 내가 리스크 테이킹이 되는 분들은 그냥 수익률, 금리 상관없이 괜찮은 건물이 있으면 그냥 사요. 왜? 내 소득으로 이자 감당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 시세 차익을 많이 얻었는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그 분들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그쵸. 계속 관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 테이킹이 되는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세 차익 봤을 때 된다 하면 그냥 바로 지르더라고요. 뭐 아무리 오를 것 같아도 어쨌든 내가 그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그 감당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러셀 항선진 대표님, 네. 네, 김작가 TV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주식보다 부동산이 훨씬 더 벼락거지라는 말이 좀 더 많이 저는 어울린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박탈감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이제 시작해도 되냐라고 생각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싶은지랑 네. 김작가 TV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의 가치를 봐야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갑자기 10억이 뛰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엄마는 그때 당시에 이 집 안 사고 뭐 했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10년 뒤에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 애가 과연 저한테 또 그 말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빠는 그때 당시에 왜 집을 안 샀지? 네. 왜 그 땅을 안 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0년 뒤에 이 땅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난 너무 늦었어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야 늦지 않았다라고 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장의 흐름을 타고 있는 한 투자자이자 중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전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실제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더욱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그걸 본 다음에 공부를 좀 하시면서 내가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항서진 대표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TV 러셀 검색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러셀 항서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